자, 부동산권법 기본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61페이지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부터 살펴보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죠? 농지 소유에 관한 걸 보고 있습니다. 첫째, 농지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라. 소유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정한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는 자 중에서 3명, 여기 상속농지 8년 이상 농업경에다가 이농하는 인농농지,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 것, 소유 상한에 관한 게 있었죠. 자,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서 이걸 소유권 등기할 때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농취증이라고 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는 걸 그걸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누구한테 발급받을까?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틀립니다. 이 사람들에게 농취증을 발급받는 게 아니고 구청장, 아니 군수 밑에 있는 자가 누구죠? 읍장하고 면장이 있습니다. 여기 읍장, 면장 있죠. 무슨 읍, 무슨 면 이렇게 해서 요 군 밑에는 읍과 면이 있으니까 바로 읍장, 면장. 이 사람들한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는 거지 군수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읍장하고 면장입니다. 또 하나, 요때 요 구청장은요 반드시 자치구 구청장만 말합니까? 아닙니다. 행정구 구청장도 들어갑니다. 행정구청장이 누구를 말하죠? 수원시 하면 수원시 내에 원래 자치구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뽑은 구청장은 없고 누가 있죠? 발달구청장, 영통구청장 하는 그런 행정구 구청장도 포함된다는 거. 행정구도 포함해가지고 여기서는 구청장이라고 쓴다는 거.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원에서는 수원시장한테 농취증을 발급받는 게 아니고 영통구에서는 영통구청장한테 농취증을 발급받아라 이런 뜻이죠. 자, 어쨌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이 사람들에게 농취증을 발급받을 것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발급 제외 대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시험 문제 찰나죠.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발급받아야 되는데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농취증 없어도 그래도 농지 소유권 등기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이라는 거. 누구죠? 여기 보면 국, 상, 담, 협, 합, 분. 더 나가면 시환농까지 있는데 최소한 여기까지 나오세요. 국가가 상속받은 담보농지는 협의하여 합병하거나 분할할 것. 따라서 이때 국가라는 건 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은 뭐 없어도 농취증 없어도요. 걔들은 소유권 등기 가능합니다. 누구? 상속농지. 자,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돌아와서 농지를 상속받았어. 농취증 있어야지만 그때 소유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상속농지는 농취증 없어도 바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담보농지. 아까 일조한 금융기관이 지들이 담보로 잡았던 농지를 지들이 취득한 거. 요거는 농취증 없어도 지들이 농사 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때 일정 기간 지나서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때 이제 적당한 가격으로 주는 사람한테 팔고 지는 그 원리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담보농지 취득할 때 이때도 농취증 없어도 됩니다. 또 농지자인이 협의를 마친 농지. 이때 협의는 누가 한다 그랬죠?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들이 거기다 체육관을 지려고 그런 월드컵 경기장 같은 걸 지려고 취득한답니다. 그때는 바로 농취증이 없어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농지를 뭐합니까? 합병. 두 개의 농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 그래서 합병 또는 분할한다. 그래서 농지를 분할할 때. 자, 이럴 때는 뭐가 없어도 된다? 농취증 없어도 그렇게 해서 분할해서 취득하는 거, 합병해서 취득하는 거 가능합니다. 국상, 담, 협, 합분. 일단 거기까지만 6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법인이 두 개로 있던 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거. 두 개의 농업법인 하나 합치면서 합병이 되죠. 그때는 농취증 없어도 합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그 밑에 공유농지. 공동 수요하는 즉 하나의 농지를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걸 반을 쪼개가지고 나눌 때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 없어도 그래도 취득할 수 있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게 있죠. 자, 여기 보실까요? 원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농취증은 원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한단다? 그러려면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농업경영에서 뭐죠?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한다면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라는 농업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 이게 농업경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계획서를 농업경영계획서라고 합니다. 저거를 작성해가지고 저걸 들고 가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요. 농지증 발급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하죠. 그러면 시장구청장 읍자 면적이 저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들여다보고 아 이런 식으로 농사 짓는 건 누가 질 것이냐 그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를 농사 짓 거냐 그때 농기구는 어떤 것들을 갖출 것이냐 라는 그 내용들에 관한 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고 아 이런 식으로 농사 짓다면 문제가 없겠다. 그 서류만 보고선 농지증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경영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더냐? 농사 지려고 하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들이 작성해 줍니다. 왜요? 취득하는 걸 등기하려다 보니까 지들이 저걸 샘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 질 사람하고는 관계없이 지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갖다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실사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실사 나와가지고 뭘 보죠? 실제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 짓고 있는지 그런 농기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거든요. 그걸 못 갖췄으면 이거 가짜로다, 거짓으로 다 작성한 농업경영서에 따라서 농지증을 발급받은 거니까 그때는 결국 농지 처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팔아라. 너는 자격도 없는 자가 취득했으니까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자기가 법무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같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걸 들고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 없다?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잘 보세요. 이건 아예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 국상담협합분 이 사람들은 농지증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나오는 건 원칙적으로 발급을 받는데 뭐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농업경영계획서는 없어도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게 원래는 있어야지만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이걸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농업경영계획서 없이도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더라. 이것이 누구더냐? 이게 바로 학, 추, 허, 신, 영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학교나 주말체험 영농, 학교, 주말체험 영농, 농지전용 허가라 신고,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런 자들은 농지증을 발급은 받아야 되지만 농업경영에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말농장으로 취득하려고 농지를 취득한다면 주말농장으로 쓰려고 농지를 취득합니다. 그때 농지증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발급받아야 됩니다. 농지증 없으면 그 소유권 등기 못합니다. 발급을 받는데 뭐는 필요 없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라면 어떻게 되죠? 주말체험용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아까 얼마 했죠? 1000제부터 미만을 취득합니다. 거기다 뭐 쓰죠? 거기다가 자 농기구는 뭐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호미 2자루, 호미 2자루, 그죠? 그 다음에 삽 1자루, 그 다음에 물 주는 물초롱이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 다음에 그때 뭘 재배할 겁니까? 거기 재배하는 건 예를 들면 고추 뭐 2개, 2개. 그죠? 거기다 상추 5포기. 뭐 이거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 같다는 거, 속을 장난하지. 뭐 그런 걸 기재합니까? 그 다음에 농사 누가 짓죠? 나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짓는다. 그런 것들을 바로 주말체험 영농농지를 취득하려고 농업경영서를 그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건 무슨 애들 속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작성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작성 안 하고 바로 그 농지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신청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학주 허신행에 해당하는 건 농업경영에서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밑에 거 국상담협합부는 뭐죠? 아예 농지증이 발급받지 않아도 돼. 없어도 돼. 바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거. 그건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걸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이라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564페이지에 보면 이 농지증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 발급해 줘야 될까? 원칙은 4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시간이 좀 벅차요. 왜냐면 오늘 경매로 내가 농지를 발급받았는데 낙찰받았는데 거기 뭐라 돼 있죠? 이거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거 필요로 한답니다. 그럼 발급받아야 되잖아. 그럼 원칙은 며칠이다? 4일입니다.
따라서 4일 내에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제출은 일주일 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낙찰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에 내가 서류 같은 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낙찰받은 날 바로 가가지고 그 시장, 구청장, 업체, 면장한테 가가지고 바로 발급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4일 내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법원에다 갖다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벅차다. 근데 4일이 아니라 2일 이내에 발급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요거. 농업경영계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 학주 허신형. 저 사유로다 취득하는 건 요거는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도록 돼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죠? 이건 4일이 아니라 2일 이내에 발급해 준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때 이 농지증은 뭐에 필요한 거죠? 맨 마지막 564페이지 동그라미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첨부한다. 라고 됐잖아. 따라서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뭐만 되죠? 그 매매계약서, 그것도 이제 공인받은 그 매매계약서에다가 가지고 가서 소유권 등기하면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등기가 됩니다. 근데 뭐에 관해서는 농지는 매매계약서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뭐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다 뭘 첨부한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다는 걸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비로소 소유권 등기하는데 가능하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아까 이런 것들은 농지증 없어도 되는 것들은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외에는 원래 농지증이라는 걸 첨부해가지고 소유권 등기할 때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65페이지에 뭐죠? 농지의 위탁경영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번째, 모두 있단다. 위탁경영. 아까 위탁경영이 뭐였었죠? 농사를 자기가 짓는 건 맞는데 농사짓는 일손 농작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 이것이 바로 위탁경영이 있었죠. 아무 때나 됩니까? 아닙니다. 위탁경영 사유 거기 8가지가 주르륵 열거돼 있죠. 가끔 시험 문제 납니다. 그래서 병삼이라는 농부는 교사의 자질이 있다. 병삼 농부 교사 자질 해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가 바로 무슨 사유가 된다? 위탁경영 사유가 된단다. 그래서 위탁경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8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단다. 병삼 농부 교사 자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농지처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5번째는 농지처분에 관한 게 나옵니다. 자, 이때 농지의 처분은 어떻게 처분할까?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소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처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소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즉 566페이지 맨 위에 박스 속에 있는 박스 바로 밑에 있는 거 동그라미 2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성립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무슨 말이죠? 농업회사법인의 성립요건은 뭐만 갖추면 됐었죠?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이사가 6명 있으면 6명 중에 2명이 농업인일 것. 그랬는데 2명 중에 1명이 사표 쓰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농업인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1명을 빨리 농업인으로 다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은 몇 개월 주겠다? 3개월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빨리 다시 농업인을 채워서 3분의 1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1명이 이사로 다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1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3분의 1이 안 됐죠? 그러면 그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더 이상 이 회사는 농업회사법인의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란다? 니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그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5번.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가 여기 있는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뭐 하려고? 건물을 지려고.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취득했으면 그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한다. 건물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안 지면 나는 그걸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처분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해놓고 그로부터 2년 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처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농지 전용 협의는 누가 한다 그랬죠? 행정청이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까 누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기다가 월드컵 경기장을 지려고 그 농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2년 이내 월드컵 경기장 착수 안 하면
처분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재능 협의를 마친 농지는 해당하지 않고 농지재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취득해놓고 그로부터 2년 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만 처분 사유가 된다. 그거 조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내려가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라고 했습니다. 아까 소유 상한 원칙적으로 얼마 했었죠? 여기 소유 상한에 관한 거, 그 세 가지. 그래서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하라 그랬습니다. 가족 전체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게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남편이 700을 소유하고 마누라가 700을 소유합니다. 합치면 1400이네. 그러면 얼마가 초과됐어? 400이 초과돼 버렸잖아.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1400을 초과됐죠? 이 초과 농지는 뭐 해야 된다? 처분하여야 한다. 이때 조심할 건 1400을 다 처분해야 됩니까? 초과내는 그 400을 넘는 부분, 그 401, 그래야지 그 1000 초과되는 거죠. 401. 요것만 처분하면 됩니까? 그때 401 초과되는 부분만 처분하면 되지 1400을 다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이 너무 관대합니다. 내가 볼 때는 다 처분하라 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법에서는 초과 농지만 처분 사유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농지 처분의 통지가 뭐죠? 처분 사유가 생겼으면 그때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농지 소유자한테 야, 너는 이러이러한 처분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팔아요 라고 그걸 통지합니다. 그럼 이때 농지 소유자는 아, 이거 처분 사유가 발생했네? 라면 팔아야 되죠. 언제까지 하죠?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어디 나와 있죠? 565페이지 맨 밑에 박스 시작하는 거 바로 윗줄에 있어요. 그래서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몇 년 이내에 처분한다?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이 처분권은 농지 소유자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네가 알아서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그래서 1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566페이지 맨 밑에 그 1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뭔다?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걸 명할 수 있다. 예, 처분 기간을 줬는데도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 다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걸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꼭 처분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아니,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처분명령을 유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예가 뭐죠? 당분간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봐줄 수 있죠? 3년 동안만 네가 열심히 농사짓고 있단다. 아니면 어차피 처분할 거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했단다.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거나 자 처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안 하고 지가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팔 거 어차피 농어촌공사에다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유예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3년간. 처분 사유가 처분 기간이 있었죠? 처분 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날부터 3년 동안은 처분명령을 유예해 주겠답니다. 그럼 3년 동안 뭐 하란 얘기야? 열심히 농사 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돼 버렸어. 농사 지면서 3년이 지나 버렸어. 어떻게 될까? 그 해당 처분 사유만 없어진 거로 본단다. 이제는 안 팔아도 된다. 그 처분 사유는 소멸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뭐죠?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농사 열심히 짓는 척 하다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 2년 지났는데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예, 3년이 지나기 전에 위반해버렸어. 그럼 그때는 더 이상 농사안져? 그때는 처분명령을 지체 없이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때 처분명령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맨 밑에 둘로 가려집니다. 처분명령을 받았는데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 못 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기 농어촌 어디다가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다 다 놔놨습니다. 이것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보러 오지 않습니다. 왜 보러 오지 않죠? 우리 저기 내용에 있다 보면 어디로부터 지리산 버스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6시간 동안 산속으로 들어가야 있는 농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산 버스 종점부터 저 골짜기인데 거기서 내려서 또 6시간 동안 걸어 들어가는 그 산속에 있는 농지란다? 누가 사러 옵니까? 그런 농지를. 가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있죠. 내가 대단히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돈에 앞으로 볼 수 있는 그것도 보이는 장소가 거긴데 어쨌든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이나 살아올까? 산속에 처박힌데 누가 사러 오겠습니까? 아무도 사러 오지 않는다. 그때는 이 농지 소유자는 못 팔잖아요. 그때는 뭐 할 수 있죠? 안 판 게 아니라 못 파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내 농지 사주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농어촌공사는 무슨 가격으로 사줍니까? 원칙은 공시지가로 사주는데 옆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안 팔고 버티는 자도 있습니다. 왜 농지를 처분명령을 내렸는데 안 팔을까? 미쳤다고 지금 내가 팝니까? 조금 있으면 여기 신도시 개발된다면 땅값 몇 배로 올 건데 내가 왜 팝니까? 안 팔고 버티는 자가 있습니다. 아까는 뭐 했었죠? 못 팔고 있는 자, 팔려고 하는데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사람은 사달라고 매수 청구를 농어촌공사에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건 안 팔고 버티는 새끼, 요 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 사람에게는 뭐 한단다? 그때는 팔 때까지, 처분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한단다.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이행 강제금 부과라고 하죠. 누가 부과시킬까? 시장운수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자, 그때 부과금액은 3번 중요하죠.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거 공시지가 기준이야. 공시지가 기준으로 20%씩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번 부과할까? 그때 중간 5번에 보면 부과 횟수 나오죠?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20%씩 부과합니다. 그러면 몇 년만 부과하면? 5년만 부과하면 1년에 20%씩이니까 5년 부과하면 100%가 되죠. 바로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가 바로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빨리 팔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행 강제금 부과라는 게 있단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담보농지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거기 쭉 열거되어 있는 동그라미 1, 2, 3, 4, 5, 6 해가지고 일정한 금융기관들이야. 이 금융기관들이 농업인이 그 농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갔는데 이 농업인이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매에 붙였습니다. 근데 몇 회 이상 진행했는데 2회 이상 진행했는데도 낙찰되지 않았습니다. 경락인이 없다. 낙찰받은 경매받은 사람이 없다라. 이게 경락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할까? 세 번째 가서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그 담보로 잡았던 금융기관이 자기들이 들어가서 지들이 낙찰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두 번까지는 괜찮을까? 보통은 두 번까지 떨어지면 한 40% 정도 떨어져요. 40, 5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농지 같은 걸 가지고 담보를 해서 대출해 줄 때는 한 60%? 많으면 70%까지 되죠. 그래서 60% 정도만 대출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져 버리면, 더 유찰돼 버리면 그때는 자기들이 원금도 거치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2회 이상 유찰되면 세 번째부터는 금융기관이 지들이 담보로 잡았던 농지를 지가 경매 들어가서 자기가 취득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574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농지의 이용에 관한 게 나온다. 그래서 농지 소유는 끝나고 두 번째 농지의 이용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 이용은 몇 가지만 살펴보자 그랬죠? 딱 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대리경작제도라는 게 있다 그랬죠. 대리경작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제도, 임대차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여기서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리경작제도에 관한 거로 들어가 보죠. 대리경작이 뭐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업인이나 또는 그 임차인이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농지를 뭐라 하죠? 유휴농지라고 합니다.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는 땅 유휴농지. 근데 그게 정당한 유휴농지가 있고 정당하지 아니한 유휴농지가 있습니다. 이때 정당하다는 게 뭐죠? 농사를 지금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정당한 겁니다. 어디 나오죠? 574페이지 박스 속에 유휴농지란 해놓고 그때 유휴농지란 다음 같은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인데 다음 같은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휴농지입니다. 그럼 정당한 유휴농지는 그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정당한 유휴농지로 보는 겁니다. 자, 정당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거 대리경작제 지적 못하는 겁니다. 첫째가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자, 농사를 짓지는 않고 있어. 휴경이니까 농사 안 짓는 거야. 근데 왜 안 합니까? 지력의 증진을 위해서. 지력의 증진이 뭐죠? 그냥 아무런 걸음도 주지 않고 계속 거기서 농사만 짓면
빼먹기만 했지 나중엔 쭉정이밖에 안 달립니다. 알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되죠? 올해는 농사 짓지 말고 거름이나 잔뜩 쪼가지고 땅의 지력을 높이자. 그래서 농사를 안 짓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유효농지가 되는 거죠. 그건 대리경자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거름 줬으면 농사 지으면 될 거 아니야? 예, 거름을 너무 많이 주면요. 거름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 연약한 거기다 재배를 하면 그 재배한 것들이 다 타 죽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거름만 주고 햇빛을 쬐면서 이게 중화되죠. 그래서 내년부터만 농사 짓겠다. 올해는 그런 거름만 줘놓고 내년에 농사 짓겠다. 이거는 정당한 유효농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장목의 경작.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인삼 같은 거. 그래서 인삼을 6년 동안 재배했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거기다가는 아직 재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계속 진거로 인해서 뭐가 빠졌죠? 그 땅의 기운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개토 같은 거 한 후에 그 다음에 거기다 다시 인삼을 재배한다. 이런 것들은 정당한 유효농지가 되는 겁니다. 그 밖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협의를 해서 취득한 농지. 이거는 농사 지려고 한 겁니까? 건물 지려고 취득한 겁니까? 건물 지려고 취득한 거잖아. 그때는 농사 안 져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지 대리경자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등등 그런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죠.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이 농사 짓지 않고 있다면 그 농업이 그런 농지 소유자나 또는 임차권자에게 뭘 한다? 대신 경작할자를 지정하겠답니다. 그럼 대리경작자를 누구 지정하죠? 1차적, 2차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적이 뭐죠? 먼저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들. 원래는 그 인근 지역에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맨 밑에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박스 속에 있는 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인 농업인, 농업법인 이 자들 중에서 대리경작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1차적으로 먼저 지정합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없어요. 그렇게 농사 지려고 한 사람이 없어. 그럼 2차적으로 누굴 지정할까?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나 또는 경작을 원하는 개인이 있으면 그 자를 2차적으로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작을 원하는 자, 그 대리경작을 원하는 자, 그 자를 1차적으로 지정하는데 그 자들이 없으면 농업 생산자 단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또는 경작을 원하는 자를 그 자를 2차적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정의하시죠. 자, 대리경작 지정하는 절차. 먼저 농사 안 지면 시장군수청장이 야, 농업 그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왜 농사 안 지냐? 빨리 줘라 라고 일단은 다른 자를 네가 안 지면 다른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했다고 먼저 예고부터 합니다. 자, 그래도 안 된단다? 그때는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누가 그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의제기하죠? 내가 농사 안 짓고 있는 거는요. 그냥 안 짓고 있는 게 아니고 뭘 위해서 안 한단다? 지금 이게 지력을 증진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안 짓고 싶어서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걸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그 지정 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받은 시장군수청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며칠 내 7일 이내에 된 10일은 이의 신청 제기 기간이고 7일은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검토를 통보해가지고 7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그때는 몇 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합니다. 옛날엔 1년이었는데 1년 농사 짓고 나면 그 다음은 하지 말라고 거름 잔뜩 줘가지고 농사 좀 제대로 지려고 해놨더니 1년 끝나고 나서 끝이래.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최소한 3년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대리경작자의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대리경작한 사람이 자기가 농사 졌다고 다 자기 겁니까? 농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도 자기 원래 그 사람들이 권리자인데 따라서 대리경작한 자는 몇 퍼센트만 먹으랍니까? 대리경작한 수확량의 90%만 지가 가져가고 나머지 10%는 100분의 10은 그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시합니다. 그때 10%를 지급하는 걸 뭐라 부른다? 11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11조 있죠? 그게 바로 대리경작자가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 대한 그 대리경작에 대한 소장료로서 그 11조를 갖다 바쳐야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하죠.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지정하지 않겠다. 그때 누가
농지 소유자가 이제 지금부터 내가 농사 짓겠대. 그러면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청장에게 이제 기간 끝나면 내가 농사 짓 거니까 더 이상 지정하지 마세요 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청이 그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누구한테? 그 대리경작하는 사람에게 야 이제는 너 그만 농사 지란다. 저 사람이 직접 주인이 짓겠단다 라는 걸 그 사람에게 통지하면 되겠죠. 근데 지정기간이 꼭 만료돼야지만 해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3년의 대리경작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이라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리경작을 해지하는 건 예를 들면 임차권자가 정당한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는 걸 그걸 정당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정했던 것도 중간에 해지될 수 있죠. 그 밖에 대리경작자가 뭐죠? 경작을 게을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러면 잘라버려야죠. 그자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죠. 뭐 그 밖에 대리경작자가 토지 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더라. 예, 아까 10% 갖다 바치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 그럼 안 받으면 지가 가져가면 안 돼요. 그 법원에 공탁 걸어야 됩니다. 근데 공탁 안 하고 지가 그냥 쓰더라. 그러면 중간이라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등등 그런 사유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 아까 여기 농지 사유 이용 중에서 두 번째가 임대차죠. 이 임대차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죠? 원래 농지 임대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임대차,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소장농이라고 했었죠. 임차인, 그걸 소장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지주와 소장농 관계죠. 그럼 지주는 맨날 뒷짐지고 담배, 곤담배, 그죠? 그거 낀 거 물고 다니면서 어햄 하고 있고 뒤지라고 일속 빠지게 일어나는 건 바로 소장농이라 했었죠. 이게 너무 불평등한 임대차 계약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뭘 만들어놨죠?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자 보호하는 규정의 일부를 농지 임대차에도 도입을 해버린 거,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임차권자 보호 규정을 어디다 도입하였다? 이 농지 임대차 계약에도 그걸 도입을 하였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농지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거기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는 것들이 마스 속에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임대 사용대도 가능하다.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요.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구두계약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관행인데 그러지 말랍니다. 서면계약으로 하랍니다. 왜 서면계약을 원칙을 할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면계약을 했으면 이걸 임차인이 들고 누구한테 가란다? 그 지역에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하죠? 이거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도장 받아주세요. 그래서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확인도장을 받고 그러고 뭘 했습니까? 농지를 그 주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넘겨받으면 언제부터? 그 다음날부터 인도받은 그 다음날부터 뭐가 발생합니까? 바로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춘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단다. 이때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원래는 우리 부동산에 관해서 어떤 효력 발생하는 건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남보다도 내 권리가 우선하고 싶으면 거기다가 일단 소유권 등기가 제일 먼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안 갚는다? 그러면 거기다 뭐 할 수 있죠? 압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되겠죠. 또 돈을 빌려줬는데 혹시 거기다 보면 저당권 설정 같은 걸 할 수 있단다. 이런 것들이 그런 압류권을 설정하든지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든지 이런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이런 법적인 권리로의 등기가 돼야지만 원래는 그 등기한 사람의 권리가 보존됩니다. 그런데 이 어디에서는 농지에 관해서는 굳이 거기다 임차권 등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임차인이 이 농지를 빌리면서 주인한테 뭘 주느냐? 보증금을 주는 거였죠. 5천만 원 보증금에 1년에 농사 질 때마다 100만 원씩 추가로 드리기를 한다. 그럼 5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걸어놓고 매 농지 임차료다 매년 1,100만 원씩 주기로 했단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이 5천만 원 이거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잖아. 따라서 이 보증금에 대해서 뭐죠? 그때는 등기라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때 등기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뭐 하면 되죠? 바로 그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확인도장 받고
그 다음에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등기하지 않은데도 이 임차권이 보호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 다음에 누군가 거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저당권이 먼저일까요? 이 사람의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이 권리가 우선일까요? 임대차 계약서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에 따라 그렇게 기억합니다. 물론 저당권 설정되기 여기 뭐 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 쓰기 전에 다른 사람이 거기다 압류 같은 걸 해놨거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권리가 우선합니다. 이 사람은 후순위가 되는 것이고 지금 먼저 들어가고 나서 뭐 했을 때 그 시장구청장 읍장면제한테 그 도장 받고 거기다가 그 토지를 인도받으면 그 받은 날 다음 날 이 사람의 권리가 이제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권리보다는 이 임차권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자,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8개월 이내로 다 정하는 경우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바로 자격농지를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농지가 있는데 나는 몇 개월만 쓰겠대. 예를 들면 4개월만 내가 농지를 쓰고 8개월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겠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만 할까? 이 밭인데 가을 배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 6월 달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6, 7, 8, 9 그때까지만 나는 4개월만 쓰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그 사람은 가을 보리를 심겠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보리 심어가지고 그 다음 년도 5월 달에 수확하겠답니다. 그래서 임차 한탄에는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래서 이모작이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밭에서 두 번을 재배하죠. 하나는 보리를 재배하고 또 한 번은 거기서 배추 농사를 짓는 거. 그게 동시에 하는데 배추 농사는 주인이 짓고 보리 농사는 임차권자한테 빌려줄 수 있더라. 그때는 8개월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것이고 그거 이외에는 이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몇 년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3년으로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임대차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3년 미만으로 1년 또는 2년으로 정했다면 그때는 몇 년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아예 강행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없단다? 3년보다 미만으로 정했단다? 그때는 3년을 임대차 계약 기간으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 임대인이 무슨 사정으로 거기 578페이지 맨 밑에부터 579페이지 위에까지 요거 아까 일종의 뭐 있었죠? 담보농지 취득하는 거 국상 안에서 병삼농부 교사자질 그런 비슷한 거야. 바로 거기 있는 그 내용과 비슷한 이런 사유가 있으면 담보농지 취득과 관련된 병삼농부 교사자질 있었죠. 바로 그런 거와 비슷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단다? 그때는 임대차 계약권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임대인이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줄 수밖에 없으면 임대차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질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농사 못했잖아. 군대 가야 됩니다. 농사 못 치잖아. 그러면 그때는 야, 내가 병에 걸려서 치료받는 기간만 네가 좀 농사 좀 지어라. 아니면 내가 군대 갔다 오는 동안만 네가 농사 져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그때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내가 치료하는 기간이 1년이라면 1년만 임대차 계약을 하자. 가능합니다. 또 군대 가는 건 병으로 가면 21개월이잖아. 현재는. 그럼 21개월. 그때까지만 네가 임대차로서 네가 농사짓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내가 농사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걸 약정할 수 있다. 이때 누구 사정으로 일 때죠? 임차인 사정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도 3년 미만으로 정한 게 유효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3년 미만으로 합의해서 정하면 그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될 수 있다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옆 페이지 묵시적 갱신이란 말이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이죠? 바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아까 3년으로 이상으로 정했다. 3년으로 정했다. 근데 3년이 다 끝나가는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나버렸어. 이제 3개월 이내에 들어와 버렸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이 3개월 내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2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갱신된 거로 보자 이 말입니다. 따라서 6개월 전이 아니라 그건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조건을 말을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효과가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 내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죠? 자,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임차인이 농지를 농사짓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 농지를 팔고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농지를 샀습니다. 이 농지를 산 사람을 뭐라 본다? 양수인이라고 그러고, 이 양수인은 원래 떠난 그 농지 소유자, 그 임대차에서 썼던 원래 주인, 그 사람의 지위를 뭐 한다? 당연히 승계해버립니다. 따라서 임대차의 계약서는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의 계약 기간 동안은 똑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유효한 거로 있는 거지. 주인이 바뀌었다고 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대차 계약서를 썼는데 어떻게 썼다는 얘기입니까? 임차인에게 이 농지법에 있는 임대차 조건보다도 이 법에 있는 것보다도 임차인에게 더 불리한 약정을 했다면 그 불리한 약정은 뭐 한다?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 농지법에 있는 규정이 대신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약자한테 더 유리하게 쓰는 거는 유효하고 계약자한테 더 불리하게 쓴 것만 효력이 없는 걸, 이걸 무슨 법규란다? 편면적 강행법규라는 거 아마 민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그 편면적 강행 규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또 첫 번째 최근에 났던 것 중에 하나가 국유지하고 공유농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그 3, 4, 5, 6, 7 나와 있는 그 계약의 방법과 대항력부터 나와 있는 이거 국유농지나 그런 공유농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국유농지나 공유농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 꼭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단다. 이런 얘기죠. 임대차 기간 3년 이상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대항력 갖춥니까? 아니, 그거 국가나 지방자치로부터 인도받았어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썼을 때는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거 아주 개떡 같은 규정입니다. 이런 게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는 더 모범적으로 잘 지켜야 되지, 국가나 지방자치가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차권자 보호하기 위한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아주 싸가지 없는 법조문이 맨 마지막에 있다는 것,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오죠? 농지 보전에 관한 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자, 농지 이용 끝나고 이제 농지의 보전에 관한 내용이죠. 이때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농사 짓는 땅으로 지정해서 그 땅은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 그걸 뭐라고 했죠? 그걸 농업진흥 지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그건 농사만 짓자. 그게 농업진흥 지역에 관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농지 전용 함부로 하지 마도록 농지를 전용할 때는 뭐 바꿔야 한다? 허가 등을 바꿔야 되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농지 전용 허가 등 이런 내용들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고 농지 전용 허가 등에 관해서는 나중에 심화 강의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자라고 됐습니다. 누가 지정한답니까?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지 농림축산식부 장관 하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다만 밑에 지정 대상 지역은 어디다 지정하죠? 아무래도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이니까 시골 지역이다라는 게 핵심이죠. 시골이 어디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따라서 도시지역 중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업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 바로 서울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럼 광역시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도 구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뭐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지역이 구역으로 나눠진다. 지역이 구역 둘로 나눠진다.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5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업진흥구역은 뭐 하는 데죠? 바둑판 모양으로 농경지가 쫙 펼쳐져 가지고 농사만 짓는 지역들, 여러분들 이게 보통은 농지정리 사업이 됐다고 그러죠.
농지 정리 사업이 돼가지고 바둑판으로 농야지가 쫙 펼쳐져서 농사만 짓는 지역들, 그런 데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집단화 영농이라고 그러죠. 전체가 다 농사만 짓는다, 집단화 영농을 하는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반면에 상류지역 같은데, 그런 농업진흥구역의 상류지역은 뭐 되죠? 거기는 누군가 물을 너무 많이 끌어다 쓰면 밑에 농경지에 농사를 짓을 수 없습니다. 양자강 있죠. 양쯔강. 그래서 한자로는 양자강이라 쓰고 발음은 양쯔강이라고 하는데, 그 양쯔강 하류가 지금 문제랍니다. 왜냐하면 양쯔강 상류지역에 워낙 공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차졌죠. 아무래도 공업단지 같은 건 물을 많이 필요하니까 강 주변에다 설치합니다. 그럼 중국에는 그 양쯔강 상류에다가 많은 공장 부지가 들어차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뭘 끌어다 쓰는 거야? 그 양쯔강 물을 갖다 끌어다 다 써버렸습니다. 그럼 막상 농사 짓는 건 상류 지역입니까? 하류 지역입니까? 하류죠. 하류 지역에 가야 평야가 펼쳐집니다. 그죠? 그러면 하류 지역에는 산 같은 것도 없이 강한 평지가 있잖아. 그 평야지대, 여기서 농사를 짓는 건데 막상 하류 지역까지 가니까 물이 뭐 됐죠? 다 고갈돼 버렸습니다. 농사 지을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작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했더냐? 야, 니들도 좀 우리나라 같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눴다면 됐을걸. 그걸 하지 않고선 있는 결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그 상류 지역에는 그런 물을 많이 끌어들 수 있는 공장 같은 걸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는 뭐를 정한다? 농업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겁니다. 또 그 물만 많이 끌어 쓰는 게 아니라 그 상류 지역에 만약에 오염되는 물질 같은 걸 배출하는 그런 공장 같은 게 들어있으면 나중에 그 오염된 물질이 하류로 흘러가지고 그 농업진흥구역 안에는 그 농경지에 물이 들어가면 결국 오염된 물질이 여러분들 그 곡식으로 들어가지고 그게 입으로 들어가 버리면 결국 여러분들도 오염되잖아. 따라서 상류지역은 그런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다 뭐였죠? 용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을 위해서 뭘 지정한다? 농업보호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을 정하는 목적은 용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이라는 게 핵심 단어고,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건 그건 집단화 영농을 해서 필요한 점입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어디가 더 행위자한이 심할까?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자한이 더 심할까?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자한이 더 심할까?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보죠. 언뜻 뭐라고 하더냐? 농업보호구역이 아무래도 보호하는 구역이니까 행위자한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땡! 틀려버렸습니다. 왜 틀리죠? 농업진흥구역은 아까 뭐랬죠? 집단화 형농, 농사만 지라고 만들어 놓은 땅입니다. 따라서 농사 짓는 거 이외에는 거의 하지 못하게 규제합니다. 물론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그런 농산물을 갖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짓는 그런 어떤 거 창고 같은 거 일부 허용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 저기 옛날에 시골에 보면 뭐 있죠? 담배잎, 그 담배 같은 거, 그거 하면 연추제조창 해가지고 제조창 같은 거 있잖아. 그건 거기서 뜨겁게 열로다 그걸 가열시켜서 그걸 말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농업진흥구역이라도 꼭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들, 정말 필요한 거, 이거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허용되고 그거 이해는 안 됩니다. 반면에 농업보호구역은 그렇게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존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짓지 못하거나 오폐수 배출하는 것만 짓지 말라고 돼 있지. 그거 이해는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보다도 행위제한이 월등하게 심하다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제한에 가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몇 개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당연히 허용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 극소수다 그랬죠? 그거는 어디서 짓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짓는 건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근데 옆 페이지 보시면 이때 지정 절차. 시도의사 맘대로 지정합니까? 아니요. 시도사는 시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저 이거 읽을 때마다 맨날 헷갈립니다. 시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걸 뭐란다? 놀고 자빠진 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꼭 이렇게 길게 써야 됩니까? 그냥 무슨 심의회, 그럼 농업심의회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농업심의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길게 쓴다고 무슨 심의회가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서 써먹는다는 게 참 또라이들이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은 간단할수록 좋은 것이고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편하게 만들면 되지. 꼭 이 지랄로 길게 써야지만 이게 됩니까?
농사도 제대로 지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짜증날 때가 많아요. 짜증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라고? 시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 라고 되는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심의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만 해도 되지. 이걸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낸다?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연유 마시고. 하여튼 시도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면 뭘 거쳐낸다? 일정한 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누구한테 올라간다? 농림축산식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한다는 거. 따라서 시도사 마음대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농림축산식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다만 농림축산식부장관도 승인해 줄 때 뭐가 필요하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다 지정한답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바로 녹지지역. 무슨 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어. 또 하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뭐가 포함된다?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되려고 한다면 그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발과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먼저 갖춥니다. 어이, 국토교통부 장관, 저 시도사로부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달라고 승인 신청이 올라왔는데 가만히 봐라. 여기 승인 내주려고 봤더니 이게 녹지지역이네? 농업계획관리지역이네? 혹시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냐? 그게 있다면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하면 안 되겠죠? 개발계획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 농림축산식부 장관이 승인을 내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 말귀를 새겨서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이 기본 강의에서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학들 한번 쭉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어디서 봤죠?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취증부터 봤었죠. 그럼 농취증은 누가 발급해준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지 여기 군수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수 대신 읍장, 면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발급 신청합니다. 그럼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 발급은 4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발급해 주는데 다만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거. 아까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은 건 뭐였었죠? 학교, 주말체험 영농농지, 농지전용 허가신고, 영농여건 불지농지, 학주, 허신영, 학주, 허신영. 이때는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하지 않을 때는 2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농취증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농취증 없어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누가 소유한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때, 그 다음에 상속농지, 담보농지일 때,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일 때, 이거는 지금 누가 체육관광부에서 뭐 짓겠다?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다 이 소리입니다. 아니면 농업법인이 두 개의 농업법인이 하나로 합쳐져서 합병될 때, 또 하나의 농지를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걸 분할할 때 소유권 분할하는 거죠. 그때는 별도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었죠? 요거는 국상담협 합분. 국가가 상속받은 담보농지는 협의하여 합병하거나 분할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국가가 상속받은 담보농지는 협의하여 합병하거나 분할할 것. 국상담협 합분. 요거는 농취증을 필요 없다.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농취증은 필요한데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학주, 허신영.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농지를 취득할 때는 여러분들 나중에 주말농장 취득하고 싶으면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농지 처분으로 내려가죠. 자, 농지 처분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처분 사유가 뭐 있었죠? 자, 어떤 거죠? 첫째, 농지 처분 사유는 여기다 명시하지 않았다. 중요한 게 뭐 있었죠? 첫째는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이 자기들이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립요건은 바로 3분의 1 이상이 이사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3개월의 기간을 드리고 그 3개월 이내에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를 전부 처분해야 된다. 처분사였죠? 또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처분사유가 발생합니다. 또 농지 중에서 초과 농지들, 예를 들면 내가 주말체험 영농지를 취득할 때는 세대원 전원이
천제부터 미만만 소요되는데 그걸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한 것이 나중에 판명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부분만? 초과 부분만 처분 사유가 발생한다. 그럼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원칙은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그게 처분 의무기간입니다. 1년 내에. 그런데 처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처분명령 내려야 될까? 아니요. 처분명령을 유예해 주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그 농지를 처분 의무기간 이 사이에서 농업경에 이용하더라. 농사짓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거 농어촌공사에다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굳이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 내리지 않고 몇 년 동안을 3년간을 처분명령을 유예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업경에 이용하면서 3년 동안 농사 열심히 졌어. 그래서 그 3년이 지나버리면 해당 처분 사유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3년이 되기 전에 그 처분, 농사 짓고 있던 걸 이걸 위반해 버렸습니다. 농업경에 이용하는 걸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유예 사유를 위반해 버렸죠. 그러면 시장우수청은 지체 없이 처분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근데 처분명령을 받고도 못 판 자가 있죠. 안 판 게 아니라 못 팔았어. 왜 못 팔았죠? 아까 여기 버스 지리산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여기 6시간 동안 걸어 들어간 첩첩산 중에 있는 저 농경지 사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팔았죠. 그 사람한테는 사주세요 라고 그 농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안 팔고 버팅기는 새끼는 처분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게 매수 청구와 이행 강제금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때 사달라는 건 누구한테 사달란다? 시장우수 구청장한테 사달라면 틀려요. 한국농어촌공사에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또 이때 가격은 원칙은 감정가격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싸구려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근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도 더 낮아요. 그럼 낮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높은 거야 낮이야. 낮은 가격으로만 준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하고 시장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데 얼마를 부과하죠?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0% 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그때 최초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우수 구청장한테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까 이거 설명 안 한 건데 이 부과 처분에서 불복하는 사람 30일 내에 시장우수 구청장에 이의를 제기하죠. 그럼 이 제기받은 시장우수 구청은 지가 처리하지 않고 관할법원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재판을 한단다. 그래서 그건 준과태료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게 됐습니다. 자, 농지 임대차. 아까 뭐는 빠졌죠? 여기 대리경작제도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건 아까 설명한 거로 대체하고 마지막 임대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원칙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유는 그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임대차 계약 등기 안 했어요. 안 냈는데도 그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확인을 받고 가서 도장받는 게 확인받은 거야. 그리고 해당 농지를 넘겨받았다, 인도받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날 아니야. 그 다음날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그때부터 제3제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자격농지를 이무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 사용되는 경우 이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하면 몇 년으로?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최소 임대차 기간은 3년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누가 임대인이 질병이나 징집이나 또는 공지의 취임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때 임차인도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갱신하겠다라든지 또는 어떤 추가 조건을 붙이겠다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갱신계약으로 오겠다 이 말입니다. 또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 없습니다. 이걸 편명적 강행규정이라고 했었죠. 또 하나가 또 있었던 게 뭐 있었죠? 국가나 지방자치가 설거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계약자한테 불리해도 괜찮다라는 아주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었죠. 이때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원래 지정권자인데 지정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승인 신청을 했더니 농림축산시부장이 승인 내주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왔습니다. 무슨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됐을 때는 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농림장이 승인 내주기 전에 국장은 먼저 협의부터 해보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만 협의가 됐을 때만 농림장은 그걸 승인 내주도록 되어 있단다 말이죠. 어디다 지정한답니까? 녹관농자지역, 바로 시골 지역에서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특별시 녹지지역은 더더욱 지정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광역시 녹지지역은 지정할 수 있어도 특별시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되고 이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해서 농사만 지려고 하면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하고 반면에 그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물줄기 확보야 또는 수질 보전 등 그런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내용. 자, 여기까지가 농업진흥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동안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자, 한 번만 들어서 머릿속에 다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여러분들 안 될 겁니다. 자,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하루만 돌아서도 벌써 까먹어버린 머리인데 그래서 몇 번은 들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이 기본 강의만 3번은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만 3번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먼저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해야 됩니다. 강의만 듣고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히어링 시험이 아닙니다. 무슨 시험이죠? 리딩 시험입니다. 히어링은 뭐죠? 듣는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문제를 책을 답안지를 보고 시험 문제를 보고 읽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듣는 건 많이 들어서 다 받았는데 막상 문제를 풀으면 안 풀린 사람은 뭐한 거죠? 안 읽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를 들었으면 차분하게 읽으면서 다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설명한 거하고 이 법에 있는 그 글씨하고는 100%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 문장을 법조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읽어라. 그래서 이것이 조화가 됐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지식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3번 정도 듣고 반복적으로 읽고 이렇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공법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들어간다? 심화 강의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심화 강의 들어가기 전엔 먼저 3번 정도는 기본 강의를 들리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심화 강의도 너무 깊이 들어갈 건 없어요. 사실은 심화 강의도 못 따르겠다? 그러면 기본 강의만 돌려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는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돼. 꼭 여러 번 들으라고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는구나. 저런 것도 나는구나. 라는 건 한 번은 봐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심화 강의는 정 시간이 없으면 한 번 정도는 듣고 나머지는 기본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가급적 전부 강의를 쫓아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 강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처음부터 차분하게 다시 한번 듣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날씨도 많이 추워야지.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도록 합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